네, 안녕하세요. 초선박사 29회 시작합니다. 네, 박수 좀 반갑습니다. 쳐주세요. 벌써 29회네요. 벌써 29회. 저희 네. 근데 제대로 카운트 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29회. 제가 보니까 3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3월 달. 와. 오늘도 여기저기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웠거든요. 오늘은 어디 있다 오셨나요? 저는 아까 1시간 동안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저녁 8시에 두 바퀴 돌잖아요. 매일. 네. 그걸 생각하면서 혼자 걸으면서 혼자? 그렇죠. 오.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때 좋았어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와. 고민이 지역구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 그 고민 여의도 있으세요, 공원. 어머니? 여의도 공원.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 오늘. 아 그래요? 가을 타시는 거 아니야? 아니 오세훈 그 TF 간사신데 저 한강 버스나 뭐 저기 뭐야 종묘 뭐 이런 데 걸어야 되는 거 아니 거기 여의도 공원에 그러네. 여의도 공원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옵니다. 네, 그 부지도 한번 받고 여기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디에 들어요? 거기 들어올 때가 거기 진짜. 그쪽 저기 더현대 건너편 오. 그쪽으로 여의도 공원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요? 3분의 1이 없어져 나무 다 패고 그래서 환경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원래 물레동에 있던 거를 박원순 시장 했던 거를 이제 그걸 취소를 하고 이 여의도로 옮기면서 뭐 오페라 하우스 만들겠다. 한강 개발의 한 축이죠. 그거에 대해서 환경 단체도 반대가 많고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뭐 반대가 많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안 듣습니다. 오세훈은. 아,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러면 네. 더 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정치 공세한다고. 무조건 정치 공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세훈 얘기는 저희가 좀 할 거니까. 저희 오늘 저랑 이용 의원님은 저기 특별한 곳에 다녀왔어요. 오전에. 어디? 상상할 파주. 수 없는. 파주? 네. 네. 어디? 파주 일대 페이리? 다녀왔는데요. 그 JSA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판문점 일대랑 파주 도라 전망대 포함해서 또 그 임진각 옆에 곤돌라 뭐 이런 파주 일대를 돌았는데 오늘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는 마당에 그 이 어디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 만들어낼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 거창한 이 그랜드한 이 계획을 박정우 의원님이 지역에 박정우 의원님이 제안을 했고 그 일대를 좀 한번 좀 둘러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평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근데 명칭에 붙이고. 파주 놀러 갔구만. 쪽에 에너지하고 뭐 있어요? 기후 에너지 에너지가? 항동부 저기 거기가 상임위원들 우리나라가 이제 신재생 그죠? 에너지 중에 양대 축이 현장에 답이 들어보세요. 있다. 현장에 답이 들어보세요. 있다. 없어 에너지 고속도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양대 축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 에너지랑 이제 그 풍력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입지가 문제예요.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네, 태양광 에너지를 입지가 이제 그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군사 분계선 위 아래로 이제 2km가 이제 그거잖아요. DMZ잖아요. 그 DMZ 밑에 또 내려가 보면은 민통선이라고 민통선. 민간의 통제선 그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이 사실 많은 부분 개발이 안 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내에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서 여기서 상당 부분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구상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박차를 가하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저 밑에 이제 지방에서 만들면 끌어올리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또 소요되거든요. 전력망 새로 구축. 근데 이제 경기 북부에 만들면은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뭐 이 수도권 지역에도 바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입지도 확보되는 장점도 있고 이래서 아주 설득력 있는 중요한 제안. 박정희 의원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박정희 다녀왔어요. 의원하고 에너지 대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의원하고 추진국 가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네, 저는 오늘 그 반가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신 분이고 새날 TV를 잘 보고 있다. 그래요? 네, 이야. 오늘 월수금 8시 정확
월수금 8시는 아니네요. 다른 얘기였구나, 그거는. 아무튼, 저희 새날 수요일 8시에 하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새날에서 보자.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최인호 의원 아니세요? 최인호 의원인데. 아, 네,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제가 또 돌아다닐 때도 저희 가능동 피자 가게 아저씨께서 새날을 잘 보고 있다. 그래요. 초선 박사,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채널 많이 봐요. 야, 많이 봐요? 이 구독자 초선 박사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 예, 채널 많이 봐. 그래서 여러분 초선 박사를 보고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저 SNS에 초선 박사 8시부터 한다 링크도 올리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올리는 하긴 두 분은 웹자보 자보를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자보. 웹자보 웹자보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올리세요, 직접적으로. 아 링크를. 네. 그래야겠네. 그 링크도 나는 우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방에 다 올리는데 아, 그러시구나.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오. 들어와서 최은일 의원 칭찬만 써 댓글에 아 그래요? 그래요? 오세훈 시장 빨리 잡아달라. 저희 그러면은 오늘 주제로 누가 써요, 들어가 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님. 예, 저부터 할까 그러면? 안전하 선화 노동이네. 항상 우리가 이제 정치 의제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균형감 있게 민생 의제도 좀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자인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이제 연일 이 산업안전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어나운스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그 근본적인 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제 우리 기후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 소위에서 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상당 부분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느냐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처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징역형 벌금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제재가 훨씬 더 실효적인 그런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영업이익의 5%를 상한으로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 뭐 피해 내용이라든지 피해 정도라든지 사전에 어떤 예방했던 어떤 노력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병과하는 이런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극렬 반대하고 결국 법안 논의가 중도에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대로 논의를 다 마무리를 못 지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또 법 개정안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 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을 목격한 국민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해서 그 신고 내용이 실제 법 위반 사항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노동법 영역에서도 기존에 다른 여타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노동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좀 제고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 제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신고 포상금 제도가 과거에 뭐 카파라치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악용되거나 또 이렇게 제도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장치들도 세심하게 좀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산업안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은 재해 원인 조사 의견서라는 것을 그 담당 소관하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걸 작성하면 이걸 토대로 노동부가 전반적인 내용을 추가 조사해가지고 수사할 건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처벌이 안 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기록으로 이제 남겨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공적 자산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과 이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 정부가 그걸 항상 끌어안고 있어요. 국민들이 또는 유가족들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해도 안 내놔요, 잘. 왜냐? 거기에 기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걸 안 내놔요. 근데 그건 굉장히 소중한 오랜 기간 그게 누적되고 축적되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거든요. 거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사고의 어떤 유형화도 가능하고 원인들의 유형화도 가능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도 많이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이제 꽁꽁 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재원인조사 의견서에 대한 공개 법안이라든지 또 한 축에서는 대기업에서의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로 안전보건 관련된 그런 뭐 방안들을 대책들을 또는 인적 물적 조직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리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잘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공시제 재원인조사 의견서 공개 제도 이런 것들을 또 한 축으로 법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 지금 정도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산업안전 그렇죠. 네. 당에 꾸려진 TF. 그 산재예방 TF에서 산재예방 TF. 발표를 했고 다음 날 우리 기후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올려가지고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과징금 국민의힘은 근데 어떤 명분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이제 과징금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인데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까 카파라치와 같은 그런 악용될 소지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네. 안날 사고를 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 내용이 좀 억지스럽게 일단 신고하고 본다. 그러면은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신고만 해서 정확하게 뭐 개선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꼭 그렇지 남용될 않을 수 걸 있다. 우려하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이런 신고들이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기업 친화적인 그런 기업 입장에서. 편향적인 어떤 주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결국 그냥 중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네, 그냥 정회했는데 정회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좀 분위기 가라앉히고 다시 하자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황당해. 도망갔네. 네. 그래서 법안 결국은 심의하다가 도망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제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다시 하게 생겼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은 이 법안 소위에 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수 조정을 안 해줘가지고 소위 임명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소위가 없어요 지금. 무소속에? 소위가 없어요. 같은 소관. 노동법안 소위지. 저희 지금 노동법안 소위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이 환경으로 간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있으니까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근데 정수조정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어야지 임명이 그쵸. 되는데 의결을 못 해가지고. 근데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럼 소위가 없는 의원이 지금 2명이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나는 뭐 오늘 발제한 거 되게 진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들으면서 생각드는 게 참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기업 플랜드 하잖아요. 기업 그거 프렌들리. 보니까 이재용 뭐 누구죠? 보니까 현대차의 누구죠? 정의선. 정의선 등 에이펙에서 막 그렇게 감사하다고 아마 재벌 얘기하고. 총수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정부 관계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특히 에이펙도 그렇고 나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우려했던 그 약간 그 기업 친화적인
뭐 모습을 보이면서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노사 균형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기업 경영자들도 그런 리스크를 극복하고 또 산재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이 정부가 양축을 잘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발제가 상당히 와 닿았어요. 균형감 있게 정책을 구사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도들을 이렇게 계속 뭔가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대책만으로 계속 이 문제가 안 바뀌고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논쟁이 될 만한 게 이제 과징금 제도인데 사실 과징금 제도가 우리나라 여타의 법률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공정거래법 보면은 과징금이 그렇죠. 굉장히 셉니다. 거기는 매출액 기준이에요. 네. 영업이익 기준도 아니고 심지어 매출액의 뭐 20%까지도 상한을 잡아둔 그런 과징금 조항들이 공정거래법에 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더 심하죠. 그런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근데 이제 우리는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5% 상한이에요. 상한. 근데 막 그거 가지고 그러면 뭐 현대차나 이런 데는 과징금 때리면은 뭐 1,000억, 2,000억 막 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5%를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5%가 상한이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텐데 아마도 제도 초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막 고액의 이런 과징금을 부과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돈을 시그널이죠. 네. 그러니까 시그널이잖아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면 과징금을 이렇게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에 투자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죠. 유도하려는 거지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요. 어느 거에 중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안전에 중점이 있는지 그냥 돈에 중점이 있는 건지. 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보수 정당이라 해서 기업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또 실제로 뭐 그 기업들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임죄 완화하자는 그것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꼭. 그러니까. 네. 기업들 투명하게 해서 저평가 해소시키려고 상법까지 하면 또 반대하고. 원칙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발목 잡기. 발목 잡기. 그렇죠. 민주당이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시작하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경제 한 10대 강국인데 그 노동 후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죠? 산재는 특히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을 선진국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재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ILO 기준보다 한참 낮은 노동 후진국에 대해서 그 평균도 아직 안 되는 그 수준을 좀 올리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반대하면서 기업을 위해서는 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기업을 이해하는 척하고 정말 특이한 정당이다. 기업 프렌들리 코스프레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경영과 어떤 그 성장과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마련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속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생명과 안전의 위험 속에서 노출되면은 경영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 빈발하다 보면은 기업의 이미지도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징금 맞기 전에 차라리 그거에 턱없이 뭐 그것보다 많은 적은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안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축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경영 효율성도 제고하면서 그야말로 기업의 어떤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상생하는 부분이고 양립 가능한 부분인데 마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기업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는 아주 단선적이고 이런 대립적인 어떤 인식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인식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제적 흐름도 안 가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이런 속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저희 금요일 날 다시 법안 소위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용 의원님이 또
매섭게 예. 질타하셔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 처리하겠습니다. 주시고 표결이라도 해서 그러면 통과시켜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오세훈 얘기를 또 해볼까요? 연일 제가 사실 대변인 논평을 할 때 한강버스를 주로 담당하고 논평 있어가지고 썼더라고 오늘 보니까. 저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아, 사건과 그랬어요? 사고가 계속 나와. 근데 그래서 이 주제 한 거예요. 네. 잘하실 것 같아서. 어. 근데 저기 오세훈 TF 간사시고. 뭐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대변인하면서 계속 쓰시길래 음. 요거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구나. 아, 오늘 준비할 시간이 없었군요. 네? 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이건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럴까 원인 이유를 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특히 뭐 최근에는 무슨 감사의 정원 받들어 맞아요. 조용을 감사의 정원은 강화문 광장에다가 좀 충격적이야. 우리 6.25 때 참전했던 22개국의 감사의 마음을 기려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730억인가 들여가지고. 근데 그 조형물이 밭도로총 있죠, 이렇게 군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도 그렇고 그 방법도 그렇고 그 받들었죠. 그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의회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강행을 하는 거예요, 강행. 시의회에서도 네, 시의회에서. 과반이 국민의힘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누가 그 반대를 하면 좀 설득하려고 그쵸. 수기나 공론화 네. 과정을 좀 거쳐서 명분을 좀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 강행을 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 건다고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맞짱을 뜨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한강버스는 시민들이 이제 막 그 중단하려고 할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번인가 고장났다며 16번. 이거 막 무슨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쓰겠다고 시작한 건데 2시간 걸린다며 2시간. 2시간 걸리고 뭐 이틀에 매일 한 번씩 고장나는 거를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고. 그 인명사고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막 우려되는 지점까지 와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중단하고 안전하게 딱 조치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중버스는 이제 아니잖아. 그럼 관광버스를 뭔가 바꿔가지고 관광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우겨요, 계속. 그리고 또 이제 종묘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그냥 뭐 그 국제적인 문제가 지금 돼버렸어요. 유네스코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중단하라고.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 읽었다는 그 공문 말하는 거잖아요. 6개월 전에 유네스코에서 공문을 보내서 유산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게 변명입니다. 그게 변명이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비아냥되는 거 아니야. 사실. 국민들 상대로.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으로. 유네스코가. 그 중단하고 네. 유산 영향 평가 받고 네. 결과를 한 달 이내 회신해 달라라고까지 했고 이제 그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면담 요청까지 했어요. 유네스코가. 네.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1호가 1호. 사실 그거 취소될 굉장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러면? 취소될 사례가 있어요. 독일이랑 영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처음에 이거를 그 세계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조건이 주변에 고층의 그런 그 조명을 막는 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대요. 네. 근데 지금 그 세운상가 그쪽에다 재개발하는 그 높이가 현재 71m인데 141m로 141.9m. 높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려지는 건데 본인이 무슨 판때기 하나 3D 들고 와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했다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늘 보이지 않냐 막 이러더라고. 근데 아니 보이게 하겠지. 힐링숲 사이로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것도 정말 그 역사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 역사를 뭐 건설로 개발로 그 역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씁쓸한 게 오세훈이 처음에 떴던 게 햇빛 변호사로 떴어요. 그러니까 햇빛 변호사? 네, 일조권 소송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하는 젊은 변호사 이런 걸로 사실은 떴던 거거든요. 내만 해도 네. 나쁘진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DNA가 있나 봐. 근데 그런 초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 내로남불하는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도 본인
공선법 무죄 판결 받았는데 항소 안 했잖아요. 항소 포기했는데 막 지금 계속 우리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고 막 종묘 얘기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네, 그 종무 얘기. 종료 얘기. 네. 저희 최현일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우리 제가- 최현일 오세훈 간사가 TF의 간사님이세요. 네. 저기 TF도 소개 좀 고발당한 해주세요. 오세훈이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작년에도 이제 행안위 국감하고 이번에 국감했는데 자료도 여러 개 보고 보면 조급함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업적을 내야 된다.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명박만큼은 해야 된다. 개발. 이명박은 청계천을 만들고 중앙 버스 전차 네. 만들면서 보여주면서 잘 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되고 나서 디자인 그리고 하면서 뭔가 보여주기 싫고 뭔가 해봤는데 무상급식으로 갑자기 낙마를 했잖아요. 그러나 10년 동안 이제 거의 낭인생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하고 이제 돌아오면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더 심하게 이제 그 조급함이 이제 한강에 대한 집착, 한강 버스 그리고 뭐 그 서울링 그리고 뭐 제2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리고 신통기 얘기라겠죠. 신통 얘기 뭐예요? 신통기 뭐냐면 기존에 이제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그 인허가나 그 규제를 줄여서 이런 그 뭐랄까 주택 공급이나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하겠다. 뭔가 약자 같은데. 그래갖고 신통 기획을 해가지고 2030년인가 그때까지 30만 호를 공급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신통 기획이 무슨 약자냐고. 네? 무슨 약자 같은. 신속한 통합. 아시네. 네, 신속한 통합. 신속 통합. 신속 통합. 신속 계획. 통합 기획인데 그렇게 이제 워딩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왜 그 말씀하냐면 뭔가 그럴싸하고 디자인이 보여주고 전시 행정에는 능한데 구체적인 내실이 없다는 거죠. 성과가 좀 없는 거지. 능하지도 않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되게 비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러면 시작할 그런 때부터. 본인이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불가능하다가 알면 그게 김포 골드라인 사건 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럼 본인이 그러면 한강버스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누가 줬나 봐요. 아이디어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2시간 걸리는 버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를 누가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갑니까? 그거를 강남까지.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그거를 유람선으로 바꿨더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관광객 중심으로 그거를 교통버스로 강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검증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오픈을 했어야 되잖아요. 조바신다면 그러다가 또 종묘권도 터졌죠. 종묘권도 개발 논리죠. 그리고 한강버스도 개발 논리죠. 거기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미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부 조급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유력한 지금 이제 시장 후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양반한테 더 이상 10년을 지금까지 시장을 했는데 더 이상 서울시장을 맡기면 안 된다. 불안하다. 그리고 무능하다. 이런 게 저희 이제 우리 당 입장이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우리 당도 그렇고 총리님도 그렇고 계속 오세훈 이제 그 실정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세훈이 엄청 조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네, 그리고 그쪽에서. 그거를 즐기는 거야, 지금 오세훈은. 노이즈 마케팅인가? 노이즈 마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맞아. 지금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자꾸 얘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격, 비판이나 이런 거 하면 정치 공세로 치부하면서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도 그런 거를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잘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세훈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띄워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측면들이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세훈이는 명태균 관련된 특검 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 저는 기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5일인가 30일 날 그 김한정 하고 그때 부시장 강철원인가요? 전부 다 지금 그 소환 조사 지금 다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가 지난번 국감 나와서 하는 얘기들만 대충 들어봐도 거짓말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느낌이. 그리고 그래서 뭔가 모든 걸 다 되게 그냥 까발릴 것 구체적이었어요. 같고.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저기
최현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분석도 동의하는데 이 수사 특검 수사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당 안에서도 경쟁자들 있잖아요. 뭐 나경원이나 등등. 걔들도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경원은 패트 선고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내일이지 내일. 내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어쨌든 그런 그 내부 경쟁자 이런 걸 다 제끼고 본인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각인을 딱 시켜놔야지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 판결 전까지는 내 나간다 이런 명분을 누적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TF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중대시민재해가 시민, 있습니다. 맞아. 네, 그렇죠. 중대시민재해 중에 그 공종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사항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대시민재해는 그 책임이 이 실제 이런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를 하는 주체가 이제 책임 주체인데 오세훈이 공범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실제가 재해가 발생하면 한강버스 사고 나면 그러니까 한강버스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이슈 파이팅도 하시면서 이건 시민의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아무리 우리가 지적하고 강조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세훈도. 그래서 그 지점도 한번 참고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강버스, 종묘, 감사의 정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적하는 게 자꾸 그 지방선거랑 연결지어가지고 정치 공세로 치부되는데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고 또 서울의 명성, 뭐 무형 문화유산 같은 것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고 하니까 그래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좀 더 부각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여기서 아마 저는 오세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하잖아요. 이게 자기의 소위 말하는 선거나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축에서는 그렇게 고층 건물 막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사람들도 거기 주민들은 있다고. 또 찬성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저도 이제 구청장 잠깐 해봤지만 좀 무능하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10년 정도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는데 세빛동둥인가? 그거 하나 떠 있는 거 말고 그것도 논란이 그런 많았잖아요. 거면 생각나죠. 그거 외에는 오세훈 시장이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한 게 있어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여론조사는 오세이돈 1등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 그게 생각나죠. 이미지 정치라는 거죠. 이미지 정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가 없는 그 오세훈 시장의 무능함을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강판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패고 있었지만 오세훈 리스크를 걷어내야 된다 좀 봅니다. 지금 그 TF에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천준호 우리 위원장 잘 모시고 좀- 고발당했다며. 예, 예, 맞아. 그래서 천준호 위원장도 바로 고발했죠. 우리 총 뭘로 고발당한 거예요? 김민수 총리도 고발당했어. 강권 선거 뭐 선거 개입. 오늘 고발했어. 그건 택도님. 저도 조만간 고발 천준호 의원님은 뭘로 고발당하신 거예요? 뭘로 고발당했어?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허위 사실. 무슨 발언을 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그 한강버스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뭐 회의 때 약간 뭘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했죠. 허위 사실. 뭐 허위 사실은 아닌데 일단 고발을 하는 거죠 일단. 네,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최현일 의원님께서 더 세게 해주셔야겠네. 천준호 위원장님 못하실 테니까. 지금 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 나름대로 지금 제 나름대로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서 프레임이 그러니까 선거 개입한다는 프레임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고발을 일단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총리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거고 지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도 관할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금 안전하고 역사적인 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안 하면은 그게 직무유기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진짜 강권 선거는 지난 총선 때 윤석열이 하지 않았어요? 전국 돌면서 총선 목전까지 막 그 국민과의 대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공약들 예산. 계속 발표하고 네. 막 예산이 다 몇십 합치면 조, 막 예산이 막 몇백조 전부 다 합치면 수백 조가 넘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도 안- 그거야말로 진짜 관건 그게 선거죠. 진짜 강권 선거였지. 저희 정치적인 이슈를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최현일 의원님 발제 들어볼까요? 국힘 네. 지도부. 오늘도 이제 대변인 논평도 들어왔고 계속 지금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뭐 내용 다 있지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빼고 기득권이다. 이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제 혐오 발언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일반인도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공당의 대변인이 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장애인 없죠. 할당이 너무 많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데려와 공천 준 거다. 김예지 의원이 이제 재선 비례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박민영 대변인 입장에서는 친윤이고 김예지 의원은 친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적개심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도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뭐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긴다는 식으로 상당히 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더라고 대변인이. 그런 상황에서 막말을 한 거고 이제 뭐가 또 그러냐면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이지만 지난번 탄핵 때 찬성했고 내란 특별법 때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운털이 박힌 이런 의원이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심에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을 친윤 애들이 하고 있고 보통 옛날에 그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바로 즉각 그쵸. 수리를 하고 네. 징계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다리 하나 더 없어져라 해가지고 아니 막말해가지고 바로 10년 전이죠. 즉각 해임을 하고 징계 해부하고 당 대변인이 사과를 했어요. 바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다리가 하나가 없는 장애인을 보고 하나 더 없어져라 해가지고 막말을. 누가? 그런 말을 할 아니, 수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파악 다른 못했는데 사람은 뭐 새누리당 부대변인 2014년 이게 11년 전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당 대변인이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리고 당 대표가 이렇게 뭐 사표를 발레하고 또 하나가 송원석 대표 과간 자그마한 내부적 일 갖고 왜 그러냐. 이거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자그마한 일인가 그게? 음. 친윤과 친한 대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도 특히 이제 전환길이가 개입돼 가지고 김예지를 수청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흐름이 거의 김예지 막말 퍼레이드네요. 막말 김예지를 그러니까 친한 그룹의 하나 대표성을 가지고 퍼레이드. 거의 정치 보복성으로 왕따 괴롭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데 더 웃긴 건 이 대변인 사퇴하지 말라 사퇴한다 했다가 만료도 사퇴를 해야죠. 근데 그거 다시 이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애당초 사퇴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란 정당을 따라서 인권 감수성 제로 정당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전 이분이 이 말 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다른 걸 쭉 보면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했어요? 장기 이식의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하는 분들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장기 이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셨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장기 이식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심하네. 이 법에 따르면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이게 된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호도해가지고 사실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김예지 의원이 그 법을 사실은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하니까 다른 지지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혐오 정서에 기반한 그런 비판을 그동안 좀 계속 했더라고요. 근데 그 김예지 의원은 저번에 비례 1번으로 영입한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제가 번호는 원래 기억이 장애인 안 비례대표 할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그 실제로 우리 300명 의원 중에 그 장애인 비례대표 3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고 우리 뭐 다 알겠지만 헌법에 보면은 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배려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의민주주의랑 헌법 정신이 그런 건데 이게 뭐 배려나 시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그 시각자 시대도 잘못됐고 장동혁이 저 박민영 대변인을 감싸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기
당의 인재다라면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당의 사익혁명한 인재라니 인재. 정말.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매일 구구적인 발언하고 정광훈, 저기 황교안 이런 그 구구 정당들 찾아가가지고 연대하자라고 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장이다라고 막 선동하고 자기가 이렇게 구구 개별스처럼 그렇게 그 선동 혐오 발언을 막 쏟아내니 어떻게 그 저기를 내칠 수가 있어요? 감싸야지. 그 내치면 자기도 자기도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를 갖게 된 거고 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의도된 폭력이라는 거죠. 지금 저기 그 한동훈을 까기 위해서 지금 저 김예지 친한계 김예지 의원을 애꿎은 김예지 의원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이준우 대변인이라고 그 거기도 감싸잖아요. 저 잘했 저거 저게 뭐가 문제냐? 다른 대변인도 네. 거기도 이제 친윤계 대변인이거든. 거기서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고 뭐 신동욱 의원도 뭐 당내의 조그만 일이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축소해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적인 그 공당이면 이 정도 발언 나오고 정말 내가 그 저 영상 봤는데 자정작용 전에 이렇게 그거를 인용해서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심해가지고 2차 가야 될까 봐. 그 정도로 심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공당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 윤리심판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죠? 근데 지금 저렇게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거 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네, 한강버스 뭐 이렇게 1m밖에 물 안 돼서 거기 걸려갖고 뭐 섰다며 그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그냥 적정했나요? 비유가 적절한. 한강버스 같은 국민의힘. 바닥이 드러난 거죠.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정말 이건 문제인데 와 저거를 두둔하는 거 보면 지금도 대변인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 인재라고 냈는데 그랬다니까, 인재를 인재를 보호해야 키우겠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강민영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 때 그 무슨 휴식계인가 뭐 그 방식으로 해서 1등한 사람이야. 1등했는데 윤석열 때는 또 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픽업하고 장동혁이가 다시 임명한 거예요. 행정관 갔다 왔구나.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픽업한 그러니까 그 보수 그 패널이 그러더라고. 윤석열이 픽업한 행정관 출신이 오죽하겠냐고 그러더라고. 보수 패널께서 네, 장성철 인증 패널이 아니신 거네요. 미인증 패널이지. 당에서 뭐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직 박탈하고 자중 안 하고 좀 자숙하는 기간을 좀 하고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이면 보통 사퇴를 하고 발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하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과정에서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또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이게 우리 저 이준석 그 저 대표도 보면 옛날에 전장현하고 막 그거 하면서 맞아요. 막 엄청 비판하고 장애인 그 투쟁하는 거에 그랬잖아요. 그런 또 DNA가 또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진짜 뚫고 내려갈 건지 한강 바닥을 친 한강버스처럼 얼마나 더 내려갈 건지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는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당원당규 개정 관련해서 권리당원 여러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당원 투표라는 형태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당초 이제 안내된 자보에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한 전당원 투표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처음부터 전달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당원 투표의 형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당원 개정 절차 현재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는 이유는 당원들의 그 1인 1표제 오랜 기간 열망이었는데 이런 1인 1표제 등을 비롯해서 당원 주권을 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당원을 바꾸고 당원 당규를 바꾸어 갈지에 대해서 알리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이런 절차를 그냥 사전에 가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고 이렇게 띄웠는데
이게 전당원 투표라고 띄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할 때 우리 6개월 권리행사 당비를 납부한 권리행사 권리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다 자격이- 보니까 예. 왜 그런 자격을 이번에는 부여하지 않았냐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됐더라고요. 자격을 이제 완화시켰죠. 네, 말하자면. 완화시켰죠. 그냥 현재 유효하게 권리당원인 분들은 다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작용을 어떻게 하나요? 이걸 의견조사. 바탕으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당원당규 개정 절차를 시작할 건데 네. 그 내용을 뭐 일부 만약에 참고하는 건가요? 반대가 많으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차 과정에 저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당원당규 다만 이제 당원들의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당심을 좀 확인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나중에 원래 거쳐야 될 절차인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네. 예, 그 과정에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당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참고하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네. 되나요? 예. 당원 여론조사죠. 이게 당원 여론조사? 저희 이재명 사실 대표님 무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을. 좀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0월 달에 당비 납부한 현재 유효하게 자격을 갖추고 165만 있는 명 정도 해당되는 당원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차이가 몇 명이나 돼요? 차이가 한 몇십 명 이게 되죠. 여름에 그 이제 정도는. 8월까지 저희가 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한번 끊었죠. 당원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때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네, 있거든요. 중복 다 빼고. 권리당원 120만 명 된다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60만 정도로 늘어난 거잖아요. 어. 근데 그게 약간은 오해도 또 있으세요.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0만 명의 뭐 유령 당원이 있다 이런 오해들도 있으신데 사실 유령 당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70만 명은 어떻게 네. 이런 당원? 네. 그리고 여름에 일단 일시적으로 받은 것도 40만 명 정도인데 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각 지역위원회에서 저희도 해보잖아요. 당원들께 당원 모집을 합시다. 그래서 A, B, C가 당원을 모집해서 갖고 와요. 그럼 저희가 도당, 시당에 전달하잖아요. 그럼 시도당에서 1차적으로 A, B, C가 지인이 겹치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 부정가입 사례로 한 주소에 뭐 20명이 가입했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도당에서 부정가입이 있거나 중복가입이 있으면 다 걸러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만 명,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걸러내는 절차를 한번 거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정가입을 유도한 분들을 어떻게 윤리심판원에서 처분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런 처분이 안 내려지다 보니까 아직 부정가입 당원들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도당에서 검증을 해서 일단 현재의 당원 명부는 유효하게 당비를 납부하는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로 약정하신 그런 분들이 164만 7천 명이 있는 거다. 근데 아마 6개월 당비 이제 권리당원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뭐 결과에는 뭐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1개월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내용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내용은 같아요. 바꾸고 여기 보면 이제 기초 광역 비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비례대표 선출할 때 뭐 상무위원들 그러니까 각 지역위원회 100여 명씩만 100여 명씩 모여가지고 가불이다 그러면 한 200여 명 모여가지고 상무위원들이 비례 구의원 뭐 또 비례 시의원들을 시의원. 선출했잖아요. 이제 네. 그것도 권리당원 100%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고 또 예비 경선 아까 뭐 그때 장경태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지역위원장의 뭐 이런 어떻게 말하면 강력한 그립감으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또 당원 주권에 따라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하나의 상당히 과도기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난 이재명 대표님 계실 때 저희가 당원 당규를 1차적으로 개정을 했었어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기존에는 60대 1이었는데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최고위 의결 거치고 당무위 의결 거치고 중앙위 의결 거쳐서 이제 20대 1 미만으로 조정을 한 거죠.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 근데 60대 1에서 갑자기 1대 1로 가는 것은 너무
또 급진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님이 1인 1표제를 또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의원 제도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 표의 등가성을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 1대1로 대의원과 평당원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조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그 당원 분포가 좀 이렇게 당원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호남이 그렇죠.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TK 그래서 지역이 좀 적고 뭐 TK나 뭐 강원이나 뭐 이런 좀 열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의원들이 좀 역할을 한 측면들이 있는데 1대1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보완 장치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10일 날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할 때 장경태 위원장께서 처음으로 공유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들께서 그런 의견을 좀 얘기하셨고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대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정책대의원. 정책대의원 이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노동 조합과의 연대 차원에서 조금 우대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노동 이번 다시 살렸죠. 네. 보완을 좀. 아니, 노동 정책대의원은 노동을 우대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2012년도에 합당할 때 왜 그 우리 혁신 통합과 혁신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그리고 저기 한국노총이 합당을 했었다고요. 합당하면서 합당한 거에 따른 그 정책대의원을 한국노총에서 준 거에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처음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할당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그 명명만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줄어 있어서 그걸 약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정확히 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그 부분은 뭐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근데 것 이제 같고요. 정책대의원이니까. 네, 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대의원 중심의 그 동원형의 어떤 그런 방식은 이제 당원 주권주의에는 안 맞다. 그리고 이제 당원 주권 100% 가는 방향이 어떤 시대 흐름에 맞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예전에 임미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북 같은 경우는 당원도 적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똑같이 1대1 이제 등가성을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가 결국은 호남 당원도 제일 많고 경기도 서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상원 하원은 미국 같은 건 알래스카에도 상원은 2명, 캘리포니아에도 상원이 2명 있는 거. 그 뭐냐면 인구로 하면 하원으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100% 당원 권리당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런 약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을 할 필요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중에 지금은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만 그 흐름은 좀 빠르긴 했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에서 잘 좀 해야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정 이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최고위에서 한번 이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위원회로 부의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네. 그거 이번 근데 주는 이제 아닐 거고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까지 여론조사 내일까지 하니까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최고위에 논의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절차는 의결은 결국 중앙위에서 하게 되니까 중앙위원들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땐 몇백 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구조였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중앙위원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당원 조건 이렇게 되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요번에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출직 출마하시는 분도 약간 생각이나 태도나 의식이 지역위원장의 이렇게 막 과도한 눈치보다는 당원들 있잖아요. 당원들이나 주민들 그런데 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맞아요. 또 현장 민심을 듣는 거 저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지역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
당원들 주권 한 명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당원 민주화가 좀 더 그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지역의 당원들, 지역의 민심을 살피는 정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는 되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저는 막 민원의 날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 이제 지역 의원님들은 제가 가자고 할 때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를 활성화되면 사실 같이 갑시다 하기 전에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민심을 살피러 다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물론 시도의원님들도 워낙 바쁘시고 그 소소한 민원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시긴 할 텐데 근데 더 민심을 살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기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왜? 김현정 의원님이 특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기력을 많이 뭔가 쓰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초반에 두 분이 한 40분, 50분 지난번에 뭐 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죠? 오늘은 보니까 거의 시간이 남네. 항소 포기해서 했었구나 지난주에. 네, 오늘은 지난주 최근에 항소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있어가지고. 같은데. 두 분이 안 하시니까 4분 남았는데 오세훈 또 얘기하시죠. 오승하시죠. 근데 이제 그거 전화를 좀 가끔 받았는데 총리님, 네. 김민수 총리님이 종묘 또 한강버스 또 밭도로총 이게 세 가지 현안을 했잖아요. 현장으로 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현정 의원 정확히 보셨는데 당연히 총리가 정부인데 할 역할이고 이게 한강에서 안전 문제였죠. 종묘 같은 건 문화유산 문제였죠. 그리고 밭도로총은 이제 그것도죠. 그랬는데 다만 왜 그랬을까? 저도 보니까 왜 세 건을 연달아 가는 거 보고 에이펙에 온 힘을 기울여서 결국은 진짜 최대 성과를 냈잖아요. 관세 협상 타결했죠. 외교 성과 냈죠. 중국과 또 미국과 또 그걸 했죠. 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큰 어떤 성과를 내고 나서 대외적으로 총리가 이제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거를 좀 하신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저희 김민석 총리님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오른팔이 예측하셨으니까. 조만간 뵙니다. 총리님. 아 그렇습니까? 총리님 그때 네. 그 인사청문회 한 위원들 함께가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부럽네요.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때 엄청 고생했죠. 그때 김현 그 간사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낙마시키려고 그냥 그때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뛰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 국정지지도도 국민들이 다 알아봐 주시고 또 에이펙 성과부터 해서 계속 성과들이 나는 그런 기운들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랍에미리트 맞아요. 아랍에미리트 너무 그것도 그렇고 또 어제 그 론스타 취소 소송도 4천억 딱 100% 다 취소 승소하고 그런 기운들이 계속 뭔가 생겨나는 듯한 그런. 근데 론스타는 그거 뭐예요? 그 저쪽에서 뭐 한동훈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취소 소송 진행을 시켰다. 그거죠. 네.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대장동 2차 수사팀 새로 꾸려가지고 조작 수사하고 기소한 거는 왜 얘기 안 하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그게 2012년도에 시작된 거거든요. 2012년도에 6조 3천억을 청구했어요 론스타에서. 근데 그게 10년 동안 소송을 해서 22년도에 3천억 정도를 배상하라고 중재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조에서 3천억 정도를 했으니까 사실 선방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을 다시 해서 2년 만에 이제 그것까지 영원으로 취소가 된 거고 그 22년 당시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다. 이거 가지고 본인이 이제 막 치적 자랑을 막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 걸쳐서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무슨 그 국가적인 정부는 하나인 거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면 그때 이명박 정부 아니에요? 그때부터 해서 쭉 한 4-5개의 정부들이 이어서 와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취소 소송을
승소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기에 얘기예요? 숟가락을 얹는 것이 숟가락을 얹는 거라고. 아니 그럼 한동훈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22년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걸 뭐 중단시킨다든지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우리 김남희 의원 남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깜짝 놀랐어요. 10년을 주요. 갖다가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다잖아요. 네. 그런 그 저 법무부의 국제법무국하고 그런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승소한 거다 이렇게 보면 딱 되는 것을 숟가락을 얹었네 뭐해네. 역시. 아유 진짜 요새 속이 온 좁다는 세상을 생각. 상대로 지금 토론을 제안하시느라 정신이 없으네.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오늘 전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래서 웬만하면 한동훈 관련 논평 쓰면 자꾸 그 논평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제하고 있다가 오늘 또 하나를 냈어요. 몰랐어요. 아니 자꾸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전현직 장관들한테 이렇게 토론하자고 막 계속 토론쇼 하고 있잖아. 그래요? 공개 토론하자고 온 대장동 세상을 관련해서.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재판에 증인으로 4번 불출석했잖아요. 패문부제로. 그래서 문 뒤에 숨어서 토론 수요는 하지 말고 재판이나 증인 참석하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하셨네요. 지금 살짝 했어요. 또 안 올라왔어요 그 페북에? 아직 안 아니 올라왔어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어. 김현정 원내대변인 나랑 토론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니겠지. 왜냐면 자기 급 체급을 올리려면 이제 법무부 장관 정도는 해야지. 근데 또 이제 우리 박범계 장관이 또 거기다가 답을 하셨어요. 어디다가요? 저 페이스북에다가. 맞아. 나랑 토론하겠다고. 토론하자 박범계 장관. 근데 내 조건을 걸었어. 깐죽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불가능하겠네. 한동훈이가 깐죽 안 되겠다고 하자 그래서 또 답을 했어. 안 되겠다. 그래요? 재밌네. 깐죽 안 진짜 되고 성사되는 예의를 거예요, 갖춰서 하겠어? 예를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무슨 주제로 제안한 거예요? 그건? 대장동 재판. 김현정의 김모의 뉴스쇼에서 하려고 막 그 앵커가 엄청 노력하고. 아니 나는 지금 오늘 뭐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그 대장동 관련해서 오늘 그 나무기 3 부동산 있잖아요. 강남에 그 앞에 가서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집회. 네. 어떻게든 불씨를 근데 살려고 15명 참석했대. 108명 중에 그게 무슨 규탄 집회야. 그만큼 자기네들도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요. 하는 게.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김현정 의원님 오늘 기운 없어 보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한동훈 마지막에 얘기하더니 풀렸어. 굉장히 아니, 생기가 오르셨어요. 김현정 의원님이 네. 방송 가서 되게 하여튼 네. 국민의힘 그 대표 나와가지고 잘 싸우고 계셔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진짜. 얘기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니 그 프레임이 가짜잖아. 그러니까 7,800억 추징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국민 호도하는 거고. 그 잘못된 전제하에서 그거를 추징을 포기했다고 막 팍팍 무겨대면서 사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규탄대 하는 거 보고 그 판사 출신 맞나 싶은 거예요. 나는 자기 체면을 저렇게 어떻게 걸고 저렇게 거짓말을 저거네요.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야, 그냥 지금 발버둥 여기저기 제목이 발버둥 썰렁한 치고 대장동 당해주면 썰렁한. 네, 저희 그 토론에서 정말로 한동훈이 깐족을 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네. 벌써 4분 지났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진행했고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특강을 해요. 평택대학교에서. 평택대학교에서요. 대학생. 평택대 시민대학 있는데 주제는 항소 포기? 국민주권주의 뭐 이런 걸 하는데 시민특강 뭐 3개월짜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특강을 해달라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녁 6시 30분인 줄 알았더니 아침 6시 30분. 아니 무슨 특강을 새벽에 하시냐고. 대학생들 상대? 아니 시민대학. 시민대학. 그러게 새벽에 김현정 의원님 출근하시나? 듣고 진짜 아침도 주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조찬 강연을 하고 왔는데 이용호님 어디서 하셨어요? 어때?
법률가들이랑 네. 그 인사노무 담당자들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그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서 좀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방금 신안해상에서 승객 그러니까요. 260명을 태운 여객선 좌초했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뭐예요? 저희 행안위 신안이요? 신안 가셔야 신안해상에서 저희 최현일 의원님 빨리 체크 한번 가셔야겠네요. 해보시고요. 네, 오늘 그러면 초선 박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네. 저 이거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시죠. 예.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초선. 박사.